원 플러스 원만 찾아다닙니다. 우유 가격도 너무 오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제가 피웠다는 건 아니고 솔이 500원이었죠. 저 짜장면 50원일 때도 기억합니다. 짜장면이 50원일 때가 있었어요? 네. 정부가 얘기한 거는 10월이에요. 음. 근데 10월에 정점 찍는 거는 맞을까요? 견해 다르겠죠. 근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그건 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이번 겨울에 얼마나 추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많이? 몰라요.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그 유럽은 거의 박살이 났잖아요. 예. 유럽이 지금 기후가 제일 불안정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올지 아니면 그저 그런 겨울이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지금 영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난방비를 갖다가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 원 이 정도를 내요. 120만 원? 난방비만 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견디겠어요? 이거 최저 좀 생계비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 투덜투덜하면서도 낼지 모르겠지만은 네. 정말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이거 나무라도 떼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영하 20도가 되는 그 날이 계속이 된다 이래 버리면은 뭐 120만 원이고 뭐건 안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어쨌든 유럽은 지금 러시아의 가스를 그 하기 애매한 상황이니까 예. 이때 어느 만큼 추우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수요량은 크게 바뀔 것이고 그럼 에너지 가격은 크게 그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바뀔 것이고 예. 그럼 이게 전 세계 그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인데다가 요번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그 여기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종이에요. 미국 CPI 발표 나오고 근원 CPI 발표 나온 다음에 예. 그 피킹아웃 이야기,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는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10월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낙관적인 그 보수적이랄까 낙관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한 이야기일 텐데 큰 수정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정부가 물가 그 피크아웃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견해에도 어쨌든 정부가 갖고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견해를 내놨던 거예요?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식량 쪽 부분도 지금 주춤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요 두 부분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독립 변수라고 말하기 힘들고 다시 전체 경제 상황에 의해서 다시 결정되는 변수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믿을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지난 한두 달 동안 에너지 가격이 주춤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비용에서 오는 거다. 그런데 비용 부분이 에너지나 식량이나 이 부분에서 좀 안정이 되니까 예. 아마도 10월에는 정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논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지속이 되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전망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 그나마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예. 스태그플레이션. 예. 실제 그 20세기 데이터를 보면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경기도 침체될 때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 다 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다 같이 막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경제적인 강자나 그다음에 그 가격 독점력이 있는 쪽은 한없이 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약자라든가 조직되지 않은 그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들은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떨어뜨리기까지 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터무니없이 높이 올라간 가격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규범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FedEx라고 하는 데가 있죠. 네. 그 미국의 제일 큰 운송회사, 그러니까 물류회사, 운송회사에 해당하는데 FedEx 주가가 21%가 빠졌어요. 왜냐면 FedEx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 어떤 물동량이랄까, 그 어떤 운송 저걸 보니까 지구적인 무역이 그 현저하게 줄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경기 선행 지표를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주문 물량이에요. 네. 이동 물량인데 FedEx에서 이거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주가가 21%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미 불황이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 관계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경기 침체의 그 징후는 뚜렷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국에서 난방비가 뭐 120만 원이 나온다든지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오른다고 하고 가스요금 오르고 뭐 라면 뭐 과자 다 오르고 하면 결국에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격 비싸게 올릴 만큼 내 월급도 좀 올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원리입니까? 그 원리는 이렇죠. 네. 그 1970년대 상황을 가지고 보통 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인상의 그 악순환, 그 악순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임금 그쵸.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용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 상승을 다시 가격에다가 전가를 시키게 돼가지고 물가가 또 오르고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아미 타버리잖아요. 그쵸. 실질 임금 올라봐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또 이걸 요구하게 되니까 여기서 악순환이 벌어져가지고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70년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지금 2020년대에도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 추경호 재무장 그 장관 같은 분은 한 2달쯤 전에 경총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임금 인상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 2020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이 1970년대 단계는 그 산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부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도 그만큼 쉬웠어요. 노조의 힘도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일단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노조가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산업 구조가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노동자들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판교 쪽에 가보면요. 네. 이분들 분명히 노동자들인데 금융기관에서 일하거나 IT에서 일하는 그 부부가 가계 연소득이 3억이 넘는 분들 제가 종종 봐요. 이렇게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요. 지금 그 20대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자조적인 용어인데 300충이라는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월급이 죽을 때까지 300이 넘지 않는 벌레들이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을 보면 너무 이게 그 프라그먼트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0 못 받는 분들이 그 판교로 간다? 이거는 지금 상상하기 힘든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은 조직이 잘 돼 있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물가 인상을 따라서 계속 연봉을 올릴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고통이 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노동자들이 완전히 이게 계급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예. 아래에 있는 그 300 이렇게 받는 분들은 조직도 안 돼 있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불안전 노동자들은 그런 정도의 임금 인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2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벌어졌던 임금 인상의 원인이
임금 쪽에 있느냐 이윤 쪽에 있느냐를 가지고 국민계정과 자금 순환표를 그 소득 흐름표를 보고서 냉철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60%의 원인은 이윤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강자 쪽에서는 예.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기들 가격을 올릴 기회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있는 힘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더 이윤폭을 마진폭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마크업 프라이싱이라고 마크업 가격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70년대랑 많이 변한 상태입니다. 노동계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고 그 내부가 워낙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이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얻어내기도 힘들고 대신 우리가 그 호주의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것처럼 이 기업 쪽에서 이윤폭을 지나치게 늘리는 게 훨씬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아니면 좀 제가 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옛날에 네. 그 2009년 그 경제위기 났을 적에 그 당시 영국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돈 써먹으려고. 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예, 불확실하다. 경제학이 오래된 테마인데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암울하게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